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 3강 7장 신경 시스템과 8장 호흡 시스템과 순환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신경 시스템을 설명한 다음에 이 신경계가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인데 인간의 경우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호흡과 순환계가 발달한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서적을 구입하실 곳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하시거나 또 강의하는 한국처식영양 홈페이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올려놨습니다. 2부 신경 내분비계, 호흡계, 마음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에너지, 정보, 구조라는 세 가지 트라이앵글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시스템,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에 근거한 자연과 은총의 원리 포에서 모나드라는 걸 설명했는데 모나드를 하나의 영혼이라고 일컫듯 이런 종류의 생명체는 하나의 동물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이 영혼이 이성으로 들어 올려진다면 그는 어떤 높은 것, 쉽게 말해서 정신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드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두 근본적인 진료로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내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고상한 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면서 신경 시스템이 똑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경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갈바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 갈바니는 프랑스 혁명 때인 1789년이죠. 프랑스. 그 시기에 개구리를 해부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학 교수이던 갈바니는 죽은 개구리의 뒷다리에 한쪽에는 구리 손을 한쪽에는 아연선을 갖다 댔더니 이 죽어있는 개구리 뒷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바니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물 전기다. 다시 말해서 동물에게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동물, 그러니까 무생물과 다른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동물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무엇인가를 생명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라이덴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라이덴병은 이렇게 안에 얇은 호일을 넣고 철사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바깥에서 문지르게 되면은 안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철사나 이런 걸로 가까이 되면은 이 전류가 방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라이덴병을 개구리 뒷다리에 넣어도 똑같이 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기적인 전하, 즉 동물 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갈바니의 논리에 의하면 동물과 다른 무생물의 차이는 동물 전기의 유무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갈바니의 그 소식을 듣고 볼타도 이탈리아의 대학 교수였는데 갈바니의 주장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오류냐면 이 동물 전기라고 주장하는 갈바니가 동물 전기라고 주장하는 그 에너지는 꼭 동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790년 이후로 그 10년 동안 갈바니와 볼타는 서로 논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 볼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볼타가 생물체와는 관련 없는 무생물로만으로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걸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볼타 전지인데요. 이 볼타 전지의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를 그리고 절연체를 계속해서 쌓아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문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지는 기본적으로 볼타 전지의 원리에 근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볼타 전지는 기본적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주기를 좋아하는 이온화 경향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가까이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온화 경향이 큰 전자를 주기를 좋아하는 원자에서 전자가 이온화 경향이 작은 전자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전자의 이동을 이용한 게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아연과 구리가 있는데 구리보다 아연이 전자를 주는 성질이 더 커요. 그래서 커다란 비커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넣고 구리 막대기를 넣은 다음에 황산을 집어넣습니다. 황산은 전해질로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인데요. H 플러스와 SO4 2-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연과 구리를 도선을 이렇게 잇게 되면은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주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이 도선을 타고 구리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를 잃은 아연은 아연 양이온이 돼서 물속으로 방출이 되죠.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연은 줄어들고 여기서 전자는 수소에게 전자를 주게 됩니다. 수소 양이온에게. 그래서 수소 양이온이 수소 2개로 변한 다음에 수소 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핵심은 이 전자의 이동에 있는데요.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구를 연결하면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모터를 연결하면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현대 문명에서 사용하는 전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가 다른 두 전극 그리고 전해질을 이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또는 요즘에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이런 것들도 전기 음성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데이는 볼타의 전지가 발명된 이후에 데빌은 1808년까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순수한 상태로 추출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현대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도 이런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1820년에는 오스테드가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즉 전류가 흐르게 하면은 주위에 있는 나침판이 이동을 하는 거죠.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전하를 가진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떠한 자기장, 힘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 이후에 곧 이어서 검유계, 갈버노메타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죠. 그런 다음에 패러데이는 1834년에 그가 전기분해 법칙이라는 책에서 전류의 화학적 효과를 서술했어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여기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고요. 그 다음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또 빼게 되면은 반대로 흐르고, 그래서 전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교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교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죠. 그 원리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력발전소다. 그러면 이 수력발전소 높이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물이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터빈의 회전 운동을 이런 왕복 운동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왕복 운동으로 변환을 시키면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기를 이용해 가지고 송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력 발전이 아니라 화력 발전이다 하면은 화력 발전이다 하면은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 가지고 증기를 만들죠. 증기를 만들어서 이 발전기라고 하는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터빈을 돌리면서 그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꾼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류가 왔다 갔다 1초에 60번 60Hz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쓰게 됩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발전소는 핵융합에 의해서 핵 분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기로 커다란 터빈을 회전을 시키고 그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왕복 운동을 이렇게 코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전류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30년에는 바테우치가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상처가 난 부위에서 전류의 흐름량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에 있는 어떤 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전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1843년에는 레이몬드가 검유계를 이용해서 개구리의 다치지 않는 부위로부터 신경이 절단된 끝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8년 레이몬드는 신경 흥분과 관련된 가설을 주장했는데요. 그거는 신경의 흥분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 속도가 상승일 때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 흐름은 사실은 전압의 어떤 변화죠. 그래서 신경신호의 역치 전압에 관한 현상이 발견되면서 반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1850년에 헬름홀츠는 신경 전도 속도를 처음으로 측정했어요. 이게 이제 장치인데요. 이로써 신경 전도 속도는 측정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것이라는 개념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흔히 생각이라는 건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도 일종의 전압의 변화 또는 전류의 변화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간적인 함수,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름홀츠가 한 실험은 다음과 같은데요. 개구리의 다리를 해부해서 좌골신경, 그러니까 넓적다리의 신경 몇 센티미터만 남겨놨어요. 그런 다음에 지뢰에 근육의 한쪽 끝을 부착하고요. 회전하는 실린더에 표시를 했어요. 실험에 의하면 자극 전극이 신경에 멀리 있을 때보다 근육에 보다 가까이 있을 때 자극에서 근육에 수축 때까지 시간 간격이 더 짧았어요. 그래서 그가 두 전극의 위치 사이의 신경 길이를 시간의 차이로 나누니까 신경의 평균 전도 속도가 나왔는데 초당 27.3m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유수신경, 나중에 조금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무수신경과 유수신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미엘린 수초,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유수신경이고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게 무수신경이에요. 그래서 무수신경은 대략 속도가 1m/s이고 유수신경은 100m/s인데 헬름홀츠의 실험은 27.3m로서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좌골신경은 많은 신경 섬유가 다발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 전도 속도는 10에서 100m/s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1859년에 플리거는 신경에 자극하는 전극의 종류에 따라서 신경의 흥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했고요. 즉 마이너스 전극으로 자극했을 때 신경 전달에서 약간 전류가 발생한 반면 플러스 전극으로 자극하면 신경 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어떤 이동 방향에도 어떠한 방향이 있다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뉴런,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신경세포의 어떤 표준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지가 많이 있어서 수상돌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포핵이 있는 이 부를 세포체, 그리고 길다란 도선처럼 나와 있는 걸 축색, 또 끝에 있는 가지가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걸 축색 말단, 이 끝을 이제 시냅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상돌기는 작게는 하나의 뉴런당 뭐 4,000개도 있고 많은 경우는 이 가지가 30만 개 내지 40만 개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대략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가 뉴런이죠. 나머지가 이제 글리아세포인데 글리아세포를 비롯한 이제 보조세포들인데, 이러한 시냅스와 시냅스 간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뉴런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 수상돌기, 또 세포체, 축색, 축색말단, 이렇게 내부위로 나눌 수 있고요. 신경의 전달 속도는 일방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라는 것은 다른, 우리 인체에는 216가지의 그 조직이 있는데, 다른 조직과 다른 신경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압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리는 이런 거죠. 이 세포 내부에는, 이 세포 내부고요, 칼륨 이온이 많아요. 칼륨 양이온이 많고, 바깥은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온 농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세포 바깥을 0으로 봤을 때 세포 내부는 평상시에 마이너스 30mV 정도의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은 안쪽은 마이너스 전압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전지에 있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에서 마이너스극은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전자를 주려는 성질이 큰 거죠. 플러스 쪽은 전자를 받으려는 성질이 큰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대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이 나트륨 통로가 딱 뚜껑이 열리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던 데서 갑자기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올라간 다음에 나트륨이 열린 다음에 곧 이어서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면 세포 내부에는 칼륨 이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플러스 양이온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신경세포 내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탈분극, 다시 재분극, 과분극, 다시 분극,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크가 한번 딱 생기게 되는데, 이때 전압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전압에 의해서 옆에 있는 이온 펌프가, 나트륨 이온 펌프가 다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열린다고 해서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뚜껑이 딱 열리면 다시 여기 이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나트륨 이온 밖에 있던 나트륨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피크가 생긴 게 여기서 한번 생기고, 또 여기서 생기고, 또 여기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피크 이렇게 생기면서 최종적으로 이 말단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돌기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죠. 뭐 플러스, 흥분 신호도 있고, 또 억제 신호도 있어요. 억제 신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신호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세포체죠. 그러니까 신경세포는 하나의 일종의 컴퓨터와 같은 거죠. 하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색 수상돌기는 가지가 작게는 3, 4천 개에서 많게는 30만 개, 40만 개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이제 끝까지 이제 전달되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렇게 똑같이 생긴 뉴런이 와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에너지가 필요로 하죠.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온들이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 가지고 바깥쪽에 나트륨, 안쪽에 칼륨 이온을 이동을 시키려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걸 능동 수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ATP라는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는 뇌세포가 쓰는데 그 뇌세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60%는 이렇게 이온들의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데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단에 있는 거를 좀 더 크게 그린 게 이건데요. 이 말단에까지 전기 신호가 이렇게 오면은 이 말단에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세포 바깥은 세포 안에 비해서 칼슘 이온 농도가 대략 만에서 10만 배, 만 배 정도 높거든요.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뚜껑이 딱 열리면 칼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냅스 소포체, 신경 전달 물질이 담겨져 있는 소포체가 이 셀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세포 바깥에 있는 막과 퓨전, 결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소포체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리간드 의존성, 그러니까 화학 물질과 결합하는 채널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온 채널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볼티지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말단에는 리간드 의존성, 리간드 디펜던트 이온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간드, 화학 물질에 의존하는 이온 채널들이 있는데 이 축색에는 볼티지 디펜던트, 전압 의존성 이온 채널들이 있고 이 말단 시냅스에는 이온 의존성, 그러니까 리간드 의존성,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채널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다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분해가 돼서 다시 재흡수되거나 또는 글리아 세포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울증 약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SSRI라고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세로토닌 그 원리는 이런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활성이 좀 더 오래 가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어쨌든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지질, 미엘린, 수초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색이 이렇게 있으면 축색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등생물의 경우는 이 지질로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연필이 있으면 종이로 둘둘둘둘 마는 것처럼 지질로 이렇게 둘둘둘 말리게 되는데 이 축삭의 굵기가 굵으면 중요한 신경이니까 이 말리는 게 한 100번도 감기고 또 축삭이 좀 작고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5번 감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둘둘둘 말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십 번을 말린 것 같네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축삭이고요. 이렇게 마른 거는 다른 신경 악교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렇게 수초, 그러니까 지질 수초에 의해서 말리면은 미엘린층에 의해서 말리면은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신경 전달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질 미엘린층으로 이렇게 말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초기의 어떤
동물들, 진화론적으로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동물들 신경계는 신경계 위로 아무런 절연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온 통로, 이온 채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이 열리면 그 옆에 채널이 열리고 그 옆에 채널이 열리고 전압 의존성, 볼티지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죠. 이걸 이제 연속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Continuous Conduc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이제 무수신경이라고 하고, 그 속도는 대략 1초에 1m 정도예요. 그리고 그 밀도는 마이크로 제곱미터당 110개 정도의 이온 통로가,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동물로 들어오면서 미엘리나가 됩니다. 미엘리나가 되고, 또 하나 이런 이온 채널들이 밀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수신경은 마이크로 제곱미터당 110개의 이온 채널이 있는데, 유수신경, 미엘린 수초화된 유수신경은 마이크로 제곱미터당 11,000개 정도로 거의 100배의 고밀도로 이온 채널들이 밀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엘린 수초와 미엘린 수초 사이에 이렇게 빈 간격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래요. 랑비의 마디, 랑비의 마디라고 그러는데, 연속 전도에서는 채널이 하나씩 이렇게 차츰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유수신경에서는 이 채널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의 발생 크기에 있어서도 연속 전도에 비해서 미엘린 수초는 단순 계산으로만도 100배 이상 강력한 전압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전압의 발생이 강해지니까 그 전도할 수 있는 거리도 훨씬 넓어져 가지고 채널이 열리고 채널이 열리고 채널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가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걸 도약 전도, 셀테이토리 컨덕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세계는 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에 따라서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100배나 빠른 신경 전달 속도는 생존에 있어서 매우 유리했겠죠. 아무래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빨리 신호를 포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 사이에 커다란 이제 도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신경의 무수신경의 유수신경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미엘리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무수신경이고요. 여기는 미엘리나가 된 축색이에요. 여기 미엘린 이렇게 둘둘둘 말려 있죠? 여기도 말려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도 무수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의 특징은 신경 전달 속도가 100배나 빠른 거죠. 유수신경이. 무수신경은 초당 1m인데 유수신경은 100m나 되고요. 또 상대적인 신호 생성 속도가 무수신경을 일로 봤을 때 유수신경은 34배나 빨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채널이 열린 다음에 다시 닫혀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멀리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용량의 상대적인 양도 무수신경이 1인 반면에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수신경은 거의 3000배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에 필요한 에너지 양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유수신경을 일로 봤을 때 무수신경은 5000배예요. 그러니까 무수신경에 비해서 유수신경으로 변화를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50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뇌세포가 무수신경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 정도를 쓰니까 현재 먹는 양의 한 1000배는 더 먹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유수신경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정도 먹고도 상당히 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 전달에 필요한 신경의 지름 상대량도 무수신경을 400으로 봤을 때 유수신경은 1이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 피복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신호가 옆으로 새어나가거나 또는 외부의 잡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차단됐다는 거죠. 미엘리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뭐 우리가 만약에 무수신경으로만 돼 있다 뇌가 그러면 지금보다 400배가 아니라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거의 4의 3승 그죠? 몇천 배 내지 몇만 배 더 커야 되는 거죠. 무수신경으로 돼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고등 동물일수록 미엘리나 수준이 높고요. 여기서 보면은 마우스들이 있는데 돼지, 쥐, 마모네, 고양이, 원숭이, 사람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엘리나가 원숭이 단계만 들어가도 거의 70% 정도가 되어 있고요. 뇌의 지름도 같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엘리나가 되면은 신경 전달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런데 뇌의 지름까지 커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정보 처리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 그림은 이제 미엘리나 된 동물들, 메멀리안 미엘리네이티드, 프라그 이제 개구리도 이제 미엘리나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미엘리나가 되어 있지 않은 거, 크랩, 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신경의 지름이 큰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매우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경우도 보통 우리가 교육을 뭐 20대에 거의 20대 초반에 이제 거의 끝나는 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고등학교는 18살, 대학교도 뭐 여성의 경우는 뭐 24, 남성의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도 27, 28 그 정도 이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미엘린화는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거의 40대 내지 50대까지 피크를 이룬다는 거예요. 전두엽의 경우 이제 이렇고요. 측두엽도 이렇고 거의 40 내지 50대에 미엘리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식생활과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을 잘 유지를 하게 되면은 50대까지 또 그 이상도 계속해서 뇌가 발달을 하면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 미엘리나가 감소를 하는데요. 이런 미엘린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또 닭과 불포화지방 이런 것이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필수지방산, 식물성에 많은 필수지방산을 잘 섭취를 해야지 견과류, 또 들깨, 들기름 이런 걸 잘 섭취를 하셔야지 치매가 예방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미엘리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울증이나 특히 양극성 우울증 환자 또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환자는 미엘린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양질의 필수지방산, 견과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초기 신경 시스템은 처음에 아메바 같은 하등 동물에서 뭐 집신벌레 또 히드라 이렇게 관상으로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뻗어 있다가요. 거미줄처럼 그물망처럼 이렇게 뻗어 있다가 히드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플라나리아 단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주 원시적인 이 신경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신경절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정한 방향성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 인간과 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대뇌 피질의 확대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크기를 그려놓은 건데요. 쥐의 뇌가 이 정도라면 마카크 원숭이는 이 정도고요.
인간은 훨씬 넓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뇌 안에는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비어서 이 액이 이렇게 뇌 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하루에 2번 정도 이 척수를 따라서 뇌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하루에 한 2번 정도 회전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쥐나 마카크 원숭이나 인간의 뇌는 부피는 크게 차이가 났지만 실제로 이 두께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을 회질이고 안쪽은 이제 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깥은 세포체가 있고 안쪽은 축색들이 이렇게 가닥이 있어요. 그래서 백질 하얗게 보이는데요. 지방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쥐의 뉴런 수는 2100만 개인데 인간은 100억 내지 200억 개. 뉴런의 수가요. 그 다음에 뉴런 말고 글리아 세포라든지 아스트로글라이아 면역세포, 뇌 속의 면역세포나 또는 미엘리화되는 그런 세포들까지 합하면 대략 1000억 개 정도가 되죠. 총 표면적은 쥐가 6인데 비해서 인간은 2500, 무게는 2g인데 인간은 1300g, 두께는 1 내지 2, 1.2 내지 2.0, 인간은 1.5 내지 4.5 mm. 또 뇌 부피의 비율은 31에서 77.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인간의 뇌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맥린이라는 사람이 파충류뇌, 포유류뇌, 영장류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심피질, 그러니까 영장류 뇌는 침팬지가 60이다 사람은 156으로 거의 2배 이상이죠. 2.5배. 해마는 2.3에서 4.2, 사회막내 2.0에서 4.5, 편도 3.0에서 3.5. 편도는 불안 이런 걸 이제 담당하고요. 해마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통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변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식충 동물, 그러니까 스테판은 이제 진행지수라는 걸 구하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시적인 포유류인 식충 동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동물 포유류의 뇌구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피질 진행지수는, 그러니까 대뇌 심피질은 166인데 침팬지는 156, 그냥 60이었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식충 동물의 몸이 인간만큼 증가할 때 그에 비례하여 계산된 식충 동물의 뇌 크기에 비해서 인간의 실제 뇌는 166배나 커졌다는 거예요. 또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해마는 인간이 진행지수가 4.2였는데 고릴라나 침팬지는 2.3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이나 이런 거는 하등동물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미에서는. 다만 심피질, 대뇌 심피질이 매우 급속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식충 동물에 비해서 변연계,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뭐 4-5배 이렇게 커졌는데 그에 비해서 보다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대뇌 심피질의 기능은 156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뉴런도 중요하지만 뉴런이 시냅스, 그러니까 수상돌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뉴런들과 연결, 접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뉴런이 2개일 때는 관계가 하나밖에 없지만 뉴런이 2배로 증가하면 관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배. 6배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런이 2배로 증가하는데 관계는 6배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증가를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페츠 회로라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1937년 코널대의 신경과학자였던 파페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신경세포 하나 끝에다가 염색약을 묻힌 거죠. 그런데 그 염색약에 따라 가지고 신경세포가 염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접점인 부분까지 염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부위에서 염색을 했는데 그것이 쭉 염색이 되어 나가다가 이렇게 하나의 회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염색약은 생물을 그 실험이나 생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DNA의 염색체라는 건 염색이 되는 물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산업혁명기에 섬유 산업이 영국에서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색약들이 발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염색약들이 옷을 만드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응용이 되면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세포들을 염색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파페츠가 그렇게 하나의 신경세포에다가 염색약을 이렇게 갖다 댔는데 이게 이렇게 회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정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의 경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파페츠 회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파페츠 회로는 해마, 대상회, 시상, 전방 시상액 등의 폐쇄회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인간의 뇌인데요. 인간의 뇌 부분 중에서 여기 부분. 이 부분이 감정을 담당하고 있더라. 좀 이따 이제 맥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맥린은 파페츠의 논문을 보고, 맥린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걸 공부할까 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파페츠 논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파페츠 연구실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맥린은 파페츠 연구실에서 그 신경 염색법을 배우고 이제 좀 더 나온 다음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더 심층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80년경인가 맥린은 그 삼위일체의 뇌 트리움 브레인이라는 저서를 발간을 하고 인간의 뇌가 실제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세 개의 껍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린은 이제 판게아부터 당시에 이제 지질학적인 연구도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맥린의 염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는 파충류뇌예요. 파충류는 본능적인 싸우거나 도망가는 아주 본능적인 이제 기능을 하는데요. 뇌관과 소뇌가 이제 포함이 되고 또 맥박이나 호흡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파충류 다음에 이제 포유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포유류들은 이런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맥린에 의하면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전이할 때 세 가지 핵심적인 행동의 발달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모성의 보살핌, 케어가 나타나요. maternal care. 엄마가 자식을 이제 보호하려는 속성이 나타나죠. 파충류는 이제 알을 낳고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거북이가 모래사장에 흙을 파고 알을 수십 개 놓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다시 바다로 나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북이 새끼들이 일정한 온도에 따라서 암놈이 되든지 순놈이 되든지 결정이 되는데
작은 새끼들이 알을 까고 나와서 막 이제 바다로 본능적으로 이제 헤엄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 단계에서는 엄마와 자식의 어떤 관계라는 건 알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포유류는 태반을 통해 가지고 직접 자기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는 좀 더 성장을 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 속에서 모성의 보살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리 청각, 오디오 보컬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다양한 언어를 단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개나 흔히 주변에 있는 개나 고양이를 봐도 어미가 새끼하고 즐겁게 놀 때와 또 위급할 때 뭐 이럴 때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쥐 같은 경우도 찍찍 이런 소리를 내는데 엄마와 자식 간의 그 주위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전달 내용이 달라요. 이제 세 번째는 플레이, 놀이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플레이, 놀이를 하지만 또 개 같은 경우도 뭐 사람이 뭐 공 같은 거 이렇게 던지거나 그러면은 개가 막 즐겁게 뛰어가서 물어오고 주인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즐겁게 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본능적으로 포유류 단계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파충류 뇌에 근거한다면 생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의식주는, 공동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보살핌, 케어, 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죠. 또 뭐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 뭐 미술관 이런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인데요. 인간의 경우는 이게 8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오면서 언어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고 요약, 서머리, 또 사상, 또 종합, 의식, 종교, 시공간의 확대, 합리성, 추상, 의지, 위트, 농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 심피질은 인간에게서 80%를 차지하는데 많은 수의 뉴런이 풍선과 같이 팽창이 되어 있어요. 또 시각, 청각, 체성계와 고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부위는 1차적으로는 외부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경은 바텀 업,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신경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탑 다운,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한 게 이 대뇌 심피질에서도 이 아비마, 이 눈썹 사이 위, 이 아비마, 이 안화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와 안에 이렇게 눈에 이제 눈두덩이 있잖아요. 이거 안화라고 그러는데 안화 전두엽, 눈두덩이 뒤에 있는 이 뇌 부위. 이 전전뇌의 안화 전두엽 부위가 최종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일종의 인격, 그리고 여러 가지 하위 심피질과 다른 하위 변연계나 파충류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부싸움을 어디서 그런 이제 연구를 했잖아요. 영국인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 50상에게 바늘을 주고
배우자가 미울 때마다 인형에다가 이제 바늘을 꽂게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혈당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됐는데 이 바늘을 꽂을 때마다 그때 혈당이 매우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대뇌 심피질 이 부위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공급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성에 의해서 자기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환자 이러한 어떤 대사 증후군과 관계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 심폐질도 이제 구역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눈 있는 쪽이고요. 이게 뒤통수 쪽인데, 뒤통수 쪽은 시각 중추. 눈에서 시신경이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제 키아즈마 두 개가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 뇌의 심폐질은 크게 네 부위로 나눌 수 있어요.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또 후두엽, 또 측두엽. 그러니까 우리 뇌는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이 주먹을 쥔 것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측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이제 언어를 많이 담당을 하죠. 언어, 단어를 담당하고, 여기 전두엽 부위의 브로카 영역은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역할을 담당하고요. 또 두정엽 부위에는 이제 운동 영역. 그래서 이제 이 뇌부위도 이제 분업을 하고 있어요. 모듈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파충류의 변연계 또 심포유륜에 또는 영장륜에는 대뇌 심피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는 대뇌 심피질의 어떤 이성적인 작용이 스탑을 해버리죠. 본능적인 변연계 또는 더 나아가서 변연계도 차단이 돼버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 가지고 파충류뇌가 본능적으로 발달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한다거나 또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할 때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죠. 그럴 때는 개체의 어떤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 가지고 이성적인 작용을 다 차단을 시키고 본능적인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 작용만 이제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제 자기 관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안화 전두엽에 있는 뇌로서 자기의 대뇌의 작용들, 또 변연계의 어떤 공포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 또 본능적인 파충류에서 작용하는 어떤 뇌파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대뇌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는. 그냥 뉴런의 활동 전이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유아와 성인의 기관 대사율을 보면은 뇌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사율을 보면 10kg 유아의 경우는 전체 쓰는 에너지의 45%를 뇌에서 써요. 성인은 이제 21%죠. 그러니까 10kg의 유아인 경우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의 45%를 뇌에 쓰는데 심장은 6%밖에 안 돼요. 신장도 5%, 간도 19%, 폐는 4%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얼마나 많은, 특히 이제 발달하는 유아, 특히 3세까지 성인 뇌의 거의 90%를 발달하게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유아 교육, 그러니까 태어난 상황에서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걸어다니고 3세까지, 3세, 4세까지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교육 자원에는 단순하게 어떤 학습, 교육, 전통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뇌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양질의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연구와 시스템, 장치,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뇌 에너지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나트륨, 칼륨, ATPase,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이 쓰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이제 8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